만나서 반갑습니다. 2021 서대문 문화재 야행 서대문 독립공원 랜선 투어를 진행해 드릴 신기환 가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서대문 독립공원 이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우선 좀 아쉬운 이야기 하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겠지만, 본래 이 서대문 문화재 야행이라는 이 이벤트가 올 봄에 진행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마스크 끼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통해서 다들 느낌이 좀 오시죠? 코로나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질 않다 보니 결국은 이제 연기되다가 이렇게 9월에야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4단계에서 조금 완화가 되었다면 아마 이제 오프라인, 그러니까 이곳 현장에서 여러분들 직접 만나 뵐 수 있었을 텐데, 또 그렇지 못한 관계로 이제 주최 측에서 여러 고민을 거듭한 끝에 대부분의 이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을 했고요. 저도 그래서 오늘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랜선 투어의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서대문 독립공원의 랜드마크들을 좀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 구민분들이나 아니면 서울 사시는 분들은 한두 번 정도씩은 방문해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지금도요, 우리 PD님 이따 안쪽 가서 보여드릴까요? 걸어 다니면서 다 느끼시겠지만 금요일 저녁 시간 이어서 그런지 이 독립공원 안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이렇게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휴식도 채우고 계시거든요. 1992년에 서대문 독립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일반 시민들에게 이제 개방이 되었고요. 2009년에 이제 새 단장을 한번 거치면서 오늘과 같은,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 지금은 서울 시민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장소이자 또 휴식처로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상징성과 가치가 뛰어난 곳으로서 우리 또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 교육의 장으로서 활용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곳인데요. 지금 제 뒤에 사실 서대문 독립공원의 상징과도 같은 건축물이 있는데, 독립문에서 시작을 해서요, 서대문 형무소 내부까지 한번 살짝 살펴보는 코스로 제가 오늘 투어를 진행할 텐데, 보이십니까? 독립문입니다. 짜자잔. 자, 독립문. 이제 독립협회 주도 하에 이제 건설된 그런 문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1897년에 이제 완공이 되었습니다. 모양이 보시면 좀 익숙하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하늘길이 막혀서 갈 수 없는 곳이지만, 유럽의 프랑스 여행해 보신 분들 계시죠? 프랑스 파리에 있는 개선문을 본따서 만들어진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크기를 좀 비교해 보자면 파리 개선문보다는 3분의 1 사이즈 정도, 굉장히 작습니다. 파리 개선문의 높이가 한 50m 정도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우리의 독립문은 높이가 한 14m를 조금 넘는, 주변에 지금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면은 아파트도 있고 고가도로도 있고 상가 건물들도 많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높은 고층 건물들에 좀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지금 현재 독립문 딱 와서 보시면 어마어마한 어떤 위압감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1897년 당시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주변에 그 어떠한 건물도 존재하지 않았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위압감 느껴지는, 굉장히 위험있고 웅장한 그런 건축물로 느껴졌을 것임에는 분명하다라는 말씀도 조금 드리고 싶고요. 독립문이라고 이제 부르다 보니까 이름 때문에 그런지, 혹은 서대문 독립공원 내에 이제 서대문 형무소와 함께 이렇게 자리하고 있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독립문을 이제 이렇게 머릿속으로 딱 떠올리실 때,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건축물이겠구나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사실 독립이라고 하는 단어 처음 딱 듣게 되시면, 기본적으로 그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약 35년간 우리를 너무너무 극악무도한 방식으로 이제 식민지배했던 일본이 이제 떠오르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독립문,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건축물이겠구나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랜선 투어를 통해서 독립문에서 독립이 의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독립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만약에 독립문이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상징하는 건축물이었다면, 독립문 1897년에 만들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제강점기 거치면서 절대로 이 독립문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1897년 당시 물론 일본이 조선을 식민 지배하고자 하는, 더 나아가서는 대륙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자신들의 야욕을 어느 정도 드러내고 있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완벽하게 국권을 상실한 시점은 아니었잖아요. 이런 점들을 통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건 좀 어딘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문이 세워지기 전에 본래 이 자리에는요, 영은문이라고 하는 이름의 거대한 문이 하나 세워져 있었다고 하거든요. 우리 PD님 영은문 사진 한번 살짝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흑백 사진이에요. 독립문이 세워지기 전 그 자리에 세워져 있었던 영은문. 이 영은문의 흔적이 사실 일부 남아있긴 하거든요. 어디 남아있는지 가까이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독립문 앞쪽에 보시면 아주 거대한 돌 기둥 2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기둥 옆에 비석 하나가 세워져 있죠. 자, 영은문 주초라고 적혀 있네요. 영은문 사진제로 다시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양쪽에 이제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쪽에 지화기붕을 얹어 놓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돌기둥 2개가 사진 속 영은문을 떠받치고 있는 돌기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영은문이라고 하는 녀석이 어떤 의미로 지어지게 되었는지를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건국 초기부터 중국을 오랫동안 사대했던 나라잖아요. 좀 기분이 나쁘긴 합니다만, 조선에 뭐 왕이 임명이 된다거나, 왕이 이제 즉위를 한다거나, 혹은 뭐 세자 책봉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 나라의 국가의 어떤 중대사를 결정해야 할 때는 항상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했고, 연호도 항상 조선은 중국의 것을 사용을 했었죠. 그리고 중국 황제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조선의 고위 관료들이 자주자주 중국을 또 방문을 했었고, 반대로 중국의 사신들이 중국 황제의 칙서를 들고 조선 왕을 만나기 위해 조선 땅을 방문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바로 이 영은문이라고 하는 녀석은 조선을 방문하는 중국 사신단들을 맞이하는, 환영하는 역할을 해주던 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영은문을 헐고 그 자리 위에 독립문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독립문에서 독립이 의미하는 그 대상은 일본이 아닌 중국, 조금 더 정확하게는 청나라였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미있게도 일제강점기 내내 일본인들이요, 이 독립문을 굉장히 애지중지 아껴 썼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실제로 일제강점기 중에 일본인들은 거금을 들여서 2차례 독립문 대대적인 수리 작업도 진행을 했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독립문을 문화재로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또 해주기까지 했었는데, 도대체 왜 일본은 이 독립문을 그토록 애지중지 아껴 썼던 걸까요? 그 이야기도 마저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문이 완공된 1897년 기준 한 2, 3년 전이죠. 1894년에서 1895년 그 사이에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일명 청일전쟁. 이 청일전쟁에서 어떤 나라가 승리를 거두게 되죠? 바로 일본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 중국과 조약 하나를 맺거든요. 두 나라 사이에 체결된 조약의 이름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 일본이 이런 조항을 하나 포함을 시켜 놓았었어요. 청나라는 조선이 완벽한 자주독립국임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을 포함시켜 놓았는데, 일본인들이 이런 조항을 포함시켜 놓았던 이유는요, 뭐 조선이라는 나라를 청나라로부터 좀 이렇게 구해주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선의를 베풀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땅을, 한반도를 완벽하게 자신들의 발 아래에 두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자신들이 식민 지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바로 청나라의 간섭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결국은 청나라에 대한 간섭을 자신들이 이제 물리쳐 준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독립문을 세운 것이니 이 독립문을 볼 때마다 조선인들 너희들은 언제나 항상 우리 일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일제강점기 내내 이 독립문을 애지중지 아껴 썼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처음 지어질 때는 이 자리에 지어지진 않았었거든요. 자, 뒤로 한번 돌아보실까요? 지금 보시면은 보수공사하고 있는데 고가차도 보이시죠? 1979년에 만들어진 고가차도입니다. 본래 독립문은 처음 지어졌을 때 바로 이 고가차도 아래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자료 보실까요? 고가차도를 조금 이제 우회해서 독립문이 이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을 수도 있었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고심 끝에 고가차도를 이제 건설하는 과정에서 독립문을 지금의 위치로 약 70m 정도 자리를 옮겨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독립문이 이제 이렇게 자리를 이동했다라는 말씀까지도 좀 드려보았는데 다시 한번 뒤로 돌아볼까요? 독립문 사이를 좀 가로질러서 안쪽 깊숙이 걸어 들어가 보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공원, 서대문 독립공원 놀러 오시는 분들이 독립문 배경으로 사진 가장 많이 찍는 그런 포토 스팟이 바로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나중에 오시면 이 자리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멋진 사진도 꼭 한 잔씩 찍어 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 지금은 잘 이제 보이진 않지만 이게 완벽히 어둠이 찾아오면 이 서대문 독립공원 지금 야경 너무너무 예쁜 시즌입니다. 1년 내내 이렇게 아름다운 야경을 즐길 수 있는 게 또 아니거든요. 2021 서대문 문화재 야행의 일환으로서 이제 주최 측에서 서대문 독립공원 곳곳에 멋진 이런 조명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사진 촬영 멋지게 하실 수 있는 포토 스팟들을 마련을 해 놓은 거니까요. 이런 것들도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고, 원래 이제 이런 설치되어져 있는 조명이나 조형물들, 포토 스팟들 이런 것들이 이번 주 지나고 나면 다 철거가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해 주시고 실제로 개인적으로 많이들 방문을 해 주셔가지고요, 주최 측에서 설치 기간을 조금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도 며칠 동안 계속해서 설치가 되어져 있을 예정이니까 이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제가 소개해 드릴 서대문 독립공원의 문화재, 바로 독립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뒤쪽으로 이제 독립관이라는 글자 보이십니까? 독립관. 제가 그 독립문 설명하면서 그 독립문이 들어서기 전 그 자리에 세워져 있었던 영은문이라고 하는 그 문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영은문을 정문으로 사용했던 건물이 하나 있었답니다. 모화관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영은문은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문이었다는 말씀드렸죠. 모화관은 바로 그 중국 사신을 조선의 왕이 영접하는 일종의 영빈관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이었는데, 영은문을 헐고 그 위에 독립문을 지은 것처럼 모화관을 나중에는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독립관이라는 이름으로 개칭을 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서재필 박사 주도하에 결성되었던 독립협회가 바로 이 독립관을 오랫동안 자신들의 사무실이자 토론회장으로 사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물론 독립관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그런 독립운동 탄압의 일환으로 철거되었던 건물이에요. 완전히 사라졌던 건물인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지금 이 자리에 고증을 바탕으로 새로운 독립관을 복원해서 세워놓은 것이다 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금 더 가까이 걸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이 닫혀 있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조금 이른 시간에 오시면 독립관 내부도 다 이제 걸어 들어가셔가지고 살펴보실 수 있으세요. 순국선열 참배 헌화대라고 적혀 있는 거 보십니까? 지금 현재의 독립관은 이 순국선열들을 추모하는 순국선열 추념관으로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들어가 보시면 조국과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목숨 바쳐 투쟁해 주셨던 순국선열 2835분의 위패가 아주 멋지게 이렇게 봉안되어져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어느 정도의 어떤 전시물들도 이제 이렇게 전시해 놨기 때문에 다 보실 수 있고요. 헌화도 직접 해보실 수 있고, 방명록 같은 곳에 이제 감사의 어떤 글도 남기실 수가 있는 곳이거든요. 뭐 어른들에게도 뭐 당연히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곳이겠지만, 특히나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장소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는데, 나중에 시간 되시면 독립공원 방문하셔서 이 독립관에서 한번 그 순국 선열들의 넋을 한번 기려보는 그런 짧은 시간을 또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여기서 제가 용어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순국선열이라고 하는 저 단어, 저 표현, 물론 굉장히 뭐 익숙하신 그런 표현이실 텐데, 조금 더 범위가 넓은 그런 표현 하나를 또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라고 하는 표현 들어보신 분들 많으시죠? 독립유공자, 가장 어찌 보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어떤 분들을 독립유공자라고 부르는 거냐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제 투쟁하신 분들 중에서 건국 훈장이라든지, 아니면 건국 훈장보다 한 단계 낮은 건국 표장, 건국 표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건국 표장이라든지, 혹은 뭐 대통령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으신 분들을 모두 일컬어서 우리가 독립유공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독립유공자 안에 순국 선열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독립유공자 분들을 크게 순국선열, 그리고 애국지사, 이렇게 또 양분을 하게 되는데, 이 순국선열, 순국하신 분들이요, 독립운동 전개해 나가시다가 고귀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을 실제 바치신 분들이 또 계시지 않겠습니까? 순국하신 분들, 목숨을 잃으신 분들을 우리가 순국선열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독립운동을 열심히 전개해 나가시다가 다행스럽게도 살아서 생존해서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신 분들을 우리가 애국지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고, 채팅창 보니까 이제 헌화도 할 수 있는 거죠? 라고 여쭤봐 주셨는데, 당연히 가능합니다. 무궁화로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헌화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시간 다들 가져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독립유공자, 그리고 순국선열, 애국지사, 이렇게 제가 좀 구분해드렸는데, 순국선열분들도 어떠한 방식으로 투쟁을 하셨는지에 따라서 또 의사, 열사, 이렇게 나눈다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의사라고 이제 우리가 불러드리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겠습니까? 무장투쟁하신 분들이요. 무장투쟁.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 의사분들, 어떤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윤봉길 의사님 계시고요, 이봉창 의사님 계시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의사라고 이제 표현되시는 분들이고, 열사 같은 경우에는 비폭력으로 이제 이렇게 항쟁하셨던 분들을 열사라고 이제 표현해드리는 건데, 3.1 운동의 아이콘, 상징과도 같은 분이시지 않겠습니까? 유관순 열사가 대표적인 분이시겠네요. 그리고 이제 애국지사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살아서 광복을 맞이하신 분들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백범 김구 선생님 같은 분들 이름 뒤에는 우리가 애국지사라는 그런 표현을 또 붙여드릴 수 있는 거겠습니다. 정말 멋진 기념탑 하나 세워지는 거 보이십니까? 바로 3.1 독립선언 기념탑 앞에 제가 지금 서 있거든요. 이제 진입로 앞에 딱 서 있는데, 쭉 걸어 들어가시면서 제가 잠시 이 진입로 양 옆 바닥 쪽을 쭉 제가 비춰드릴 거거든요. 자, 걸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혀있는 이런 그 문구들 좀 자세히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2010년부터요, 이 광복절 전후로 해서 이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서대문 독립민주축제라고 하는 행사를 열고 있는데요. 매년 이 대한민국의 독립과 민주화를 향해서 큰 걸음을 이제 내걸은 그런 독립 민주 인사들을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요, 그분들의 발자취를 좀 기억하고 또 계승하자라는 의미의 이 풋프린팅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1 운동 100주년이자 그 서대문 독립민주축제 10주년이었던 2019년에 바로 이 3.1 독립선언 기념탑 진입로 양쪽 바닥에 지금까지 제작되어 온 위대한 독립지사 30분의 풋프린팅 동판을 새롭게 이렇게 설치를 해 놓은 건데, 그냥 그 풋프린팅 동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위대한 애국지사분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런 메시지들도 이렇게 다 적혀 있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좀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강하게 이렇게 와닿는 그런 메시지 찾아보시면 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오시면은요, 이런 거 빼놓지 말고 꼭 하나하나 정말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그 문구 보여드릴까요? 이쪽으로 와보시겠습니까? 우리 이병희 애국지사님의 메시지, 여러분들 잘 보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문당하는 거, 그게 무서우면 독립운동 못하지. 아, 정말 그 기계가 느껴지는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2019년에 새롭게 설치가 된 것들이니까 사실 그 전에 이렇게 방문해 보셨던 분들은 못 보셨을 텐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설치해 나감으로써 서대문 독립공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적 의미를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다, 그런 노력을 서대문 구청에서 계속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쭉 안쪽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제 3.1 독립선언 기념탑 가까이에 제가 이제 서게 되었는데, 3.1 운동 아무리 뭐 강조해도 과하지 않을 만큼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사건이 아닐까 싶은데, 일제강점기가 이제 1910년에 시작되어서 1945년에 이제 끝이 나지 않습니까? 약 35년에 달하는 그 일제강점기를 크게 한 3가지 시기로 구분을 많이 짓습니다. 일제의 통치 방식에 따라서 구분을 짓는데요. 1910년대입니다. 1910년부터 3.1 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까지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단통치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단통치기. 그리고 1919년 3.1 운동을 기점으로 이제 일본인들이, 일제가 무단통치라는 통치 방식에 대한 한계를 느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통치 방식을 문화통치 방식으로 이제 변화를 시키게 되는데, 바로 일제의 그런 통치 방식마저 바꿔버린 그런 사건이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3.1 운동, 3.1 만세 운동이라는 사건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조금만 더 이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1919년부터 이제 1931년까지를 이제 일제가 그런 문화통치 방식으로 통치를 하다가 1931년에 만주사변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 이후에는 또다시 통치 방식을 바꿉니다. 민족 말살 통치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민족 말살 통치기에는 다들 아시는 창씨개명 막 강요했고요. 뭐 한국 신민화 정책 이런 거 이제 막 추진했던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하튼 우리는 3.1 운동 이야기 하고 있는 거니까 바로 그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의 그런 통치 방식의 어떤 변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할 텐데, 계단 위로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자, 우리 도리님께서 오늘 형무소 들어가나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질문 주셨는데, 형무소 들어가죠. 그리고 어제보다 조금 더 형무소 다양하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태극기 들고 대한독립 만세 외치고 있는 민중들의 그런 조각상도 아주 멋지게, 가슴 뭉클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 기미독립 선언서 전문이 지금 쫙 새겨져 있는 거거든요. 3.1 운동하면 또 이 기미독립 선언서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기미독립 선언서 누가 작성했는지 다들 아시죠? 바로 민족대표 33인에 의해서 이 기미독립 선언서가 작성이 되었는데, 저기 좌측 끝에 보시면 또 한자이긴 합니다만 그 민족대표 33인의 이름도 다 새겨 놓았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피디님, 그 민족대표 33인 자료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종교계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하시면 다 나오니까 한 분 한 분 모두 굉장히 대단한 분들이시죠. 검색해서 좀 자세하게 확인을 또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일제의 그런 무단 통치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무단 통치기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해서 우리가 헌병 경찰 통치기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일본의 헌병 경찰들, 즉 군인들 아니겠습니까? 이 군인 경찰들이 이제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고
아주 폭압적인 방식으로 조선인들을 통제했던 그런 시기가 이제 무단 통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헌병 경찰들이 어떠한 권한을 손에 쥐고 있었는지 한 2가지 정도 말씀해 드릴게요. 직결처분권이라고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직결처분권. 범죄자를 이제 이렇게 잡게 되면 조사도 해야 되고, 죄의 어떤 경중도 좀 이제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재판 과정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과정 전혀 없이 범죄자들을 잡자마자 자신들 마음대로 이제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권한을 이제 직결처분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당시 헌병 경찰들에게 있었던 아주 중요한 권한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1912년에는요, 일제가 조선인들을 더더욱 강력하게 탄압하기 위해서 조선 태형령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태형이라고 하는 그런 형벌제도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조선 태형령, 조선인들에게만 이렇게 이제 적용되는 그런 그 형벌제도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헌병 경찰들이 그 소의 성기로 만든 그 채찍들을 이렇게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신들의 말이 듣지 않는 조선인들을 매질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단 통치의 기간이 한 10년 정도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독립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확산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일본인들에 대한 분노, 혹은 일본인들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계속 팽배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게다가 결정적으로 1919년 1월 21일에 고종이 승하하게 되십니다. 3.1운동의 기폭제가 되어준 사건으로 많이들 또 알고 계실 텐데, 아직까지도 고종의 그 죽음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일부 역사학자들은 아직까지도 고종은 일본인들에 의해 독살을 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진실은 아무도 모르지만 1919년 당시에도요, 전국 각지에 고종께서 일본인들에 의해 독살을 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대라는 그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부르짖힌 거죠. 그래서 고종의 죽음, 그 이후 결정된 고종의 장례식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대대적인 3.1 만세운동을 진행해보자라는 그런 세력이 있었으니, 그 세력이 바로 천도교 계열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손병희라고 하는 선생님 들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천도교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죠. 처음으로 그 손병희 선생님께서 3.1운동을 이제 진행해보자라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주변의 다른 천도교 그 지도자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결집을 시키십니다. 그렇게 총 15명의 천도교 지도자들이 모이게 되고, 이후에 기독교계를 끌어들이는데, 평안북도 오산이라는 곳에서 오산 학교를 운영하시면서 민족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계셨던 목사 이승훈 선생님을 필두로 한 기독교계 종교 지도자 16명이 동참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만해 한용운 선생님을 필두로 한 불교계 종교 지도자 2분이 더 동참을 하시면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민족대표 33인이 결성이 된 거고, 그 민족대표 33인에 의해서 작성된 독립선언서가 바로 지금 앞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기미 독립선언서가 될 수 있는 거죠. 쭉 한번 보시면서 옆으로 이동해 보실 텐데, 이 독립선언서 볼 때마다 좀 저는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 독립선언서 누가 작성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원래 처음에는 만해 한용운 선생님께서 작성하실 계획이셨대요. 그런데 이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작성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뭔가 공격적인 어떤 어투로, 그런 문체로 작성이 될 우려가 좀 있어가지고, 최남선 들어보셨습니까? 그 해외에서 소년이라고 하는 문학 작품으로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 근대 문학을 또 대표하는 문인이시긴 한데, 이 최남선이 나중에 친일파로 변절하잖아요. 그 친일파 최남선에 의해서 이제 작성된 독립선언서가 바로 이 기미 독립선언서다 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독립선언서이긴 합니다만, 어딘가 모르게 좀 가슴 한켠이 좀 이렇게 씁쓸해지는 그런 이 마음을 또 숨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미독립선언서 작성되고, 이제 3.1 만세운동을 언제 진행할지에 대한 날짜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단계가 이제 찾아온 건데, 처음부터 고종의 장례식 날짜를 기해서 만세운동을 벌여봅시다 라고 이제 민족대표 33인이 이야기를 했었대요. 고종 장례식 날짜가 언제였냐면 1919년 1월 21일에 돌아가셨잖아요.
한 달 반 정도 지난 1919년 3월 3일에 이제 고종 장례식 진행이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평화적으로 만세운동을 진행할 계획이긴 하나 일본 헌병 경찰들이 이 만세운동에 동참한 시민들을 막 무차별적으로 또 이제 진압을 하다 보면 이 만세운동이 혹시나 폭력 사태로 번질 그런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민족대표 33인이 3월 3일이 아닌 그보다 이틀 앞선 3월 1일을 최종적으로 만세운동 날짜로 결정한 거라고 합니다. 이동하면서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를 기해서 이제 사람들이 어디로 모입니까? 만세운동 처음 시작된 곳 바로 탑골공원으로 이제 모이는 거죠. 그리고 그 탑골공원에서 드디어 기미독립선언서가 낭독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대대적인 만세운동이 시작된 건데, 물론 탑골공원에 민족대표 33인은 나오지 않았었다고 하죠. 지금의 인사동에 있는 태화관이라고 하는 곳에 민족대표 33인은 따로 모여가지고 자신들끼리 이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이제 이렇게 외쳤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혹여나 자신들이 이제 너무 적극적으로 만세운동에 참여했을 때 그 사태가, 그 만세운동이 폭력적인 어떤 상황으로 좀 번질 우려가 있어서 조금 소극적으로 이렇게 따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워낙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좀 많은 해석 그리고 많은 찬반 논쟁이 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실관계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0m 남짓 되는 이 오르막길에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그런 전시물들이 좀 있거든요. 여기도 바닥 보셔야 돼요. 앞서 보셨던 그 풋프린팅 동판과 같은 시기에 이제 설치가 된 것인데, 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그 입구로 향하는 그 길목에 한 100m 정도 되는 구간이거든요. 걸어가시면서 볼까요?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 독립과 민주의 역사, 조금 더 나아가서는 통일로 나아가는 그 여정을 포함한 100가지 주요 사건들을 이렇게 이미지로 표현한 동판을 새롭게 이렇게 설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과 이제 민주의 길이라는 이름으로써 이제 100m 남짓된 구간을 조성을 해 놓은 건데, 이게 보고 있으면은 지난 우리나라의 아주 굴곡진 100년간의 그런 근현대사가 한눈에 쫙 들어오거든요. 나중에 서대문 독립공원 방문을 하게 되신다면 이런 것들도 빠짐없이 하나씩 꼭 확인을 해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매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CU 서대문 독립공원점. 독립유공자 매점이다. 그냥 서대문 독립공원 내에 있는 편의점이니까 이렇게 간판을 걸어 놓은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독립유공자 매점 운영하시는 그 점장님 계실 거 아닙니까? 점주분이 독립유공자 후손이세요. 그리고 이제 이 수익금, 이 매출액의 일부를 항상 또 다른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해서 기부를 해주시는 그런 매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멋지게 독립유공자 매점이라는 간판을 걸어 놓은 건데, 이런 편의점이 점점 더 많아져야만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울에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이 운영하시는 편의점이 3개밖에 없어요. 3개. 나머지 2곳은 그 한강공원에 있습니다. 여의도 쪽에. 그것도 이제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딱 불과 3개의 그런 편의점들만 이런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이 이렇게 운영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곳 오셔가지고 시간 되시면 좀 플렉스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멋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붉은색 벽돌로 지어진 이 높은 담장과 또 수감자들을 철저하게 감시하기 위해 세워놓은 이런 망루의 모습,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바깥쪽에서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벌써부터 막 마음이 좀 답답해지는 그런 기분을 좀 숨길 수가 없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가슴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지만 우리가 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역사를 품고 있는 곳이니, 자, 남은 시간은 서대문 형무소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조용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서대문 형무소를 만나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우리 김영진 님이 그 뜻깊게 운영하시는 곳이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 신은서님은 돈줄 내주러 가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꼭 방문하셔가지고, 편의점이긴 합니다만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많이 또 이렇게 구매해 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앞쪽에 보시면 뭐 다시 한번 서대문 형무소 역사 전시관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1908년에 일제에 의해서 처음 개소, 이제 문을 연 감옥이라고 하죠. 처음부터 서대문 형무소였던 것은 아니고요. 1908년 처음 문 열었을 때는 경성감옥이라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한 500여 명 정도의 이제 그 재소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이제 지어졌는데, 1919년 3월 1일 우리 조금 전에 바깥에서 이야기 나눴던 그 3.1운동 일어나고 난 이후에 3.1운동 가담자들이 대거 체포가 되어서 서대문 형무소에 이제 수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3.1운동 직후에는 한 3천여 명 정도의 이런 재소자들을 수용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놓여버린 거예요. 6배 정도의 그런 이 재소자들이 이제 이 좁디 좁은 서대문 형무소에 이제 갇혀 있었던 건데, 감옥 시설이 이제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낀 그 일제가 지금의 그 마포구 공덕동 쪽에다가 감옥 하나를 더 짓거든요, 추가적으로. 그리고 공덕동에 새롭게 들어선 그 감옥을 경성감옥이라 칭하고, 그때 바로 이곳이 서대문 형무소로 개칭이 되면서 정확하게는 한 1920년대 중반부터 이곳의 이름이 서대문 형무소였는데,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해방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수많은 독립운동가분들이 이곳에서 고초를 겪으시고 혹은 순국을 하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곳이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에도 사실 수십 년간 계속 감옥으로 또 기능했던 곳이거든요. 해방 이후에는 이름이 정말 여러 번 바뀝니다. 뭐 서울형무소, 뭐 서울구치소 이름이 계속 바뀌면서 사용이 되다가 1987년도에 이제 다른 곳으로 이 감옥 시설이 이제 옮겨가게 되었어요. 경기도 의왕시로 이제 옮겨가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폐허처럼 남겨지게 된 건물인데, 원래는 철거할 계획이었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도심 속에 조금은 흉물스러울 수도 있는 이런 이 감옥 시설이 이제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지 않습니까? 철거를 하려고 했으나 너무나 역사적인 어떤 가치가 뛰어난 곳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독립 유공자 후손분들, 그리고 여러 사회 단체들, 여러 정치인들 많이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이 보존 가치 있는 이곳을 역사 공간으로서 재창조해 봅시다 라고 이제 입을 모아 얘기해 주셨고, 그렇게 지금의 모습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으로서 재개관을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일제강점기 당시 모습이 100% 온전히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일제강점기의 서대문 형무소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거대했었겠죠. 자, 1945년경 서대문 형무소의 전경 사진을 제가 한번 띄워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규모였답니다. 서대문 형무소가 이렇게 빼곡하게 빈자리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은 시설들이 이제 들어서 있었는데, 지금은 핵심적인 주요 시설들만을 남겨둔 상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모든 건물들 다 들어가 보지는 않을 거예요. 주요 건물들만 살짝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얼마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곳 서대문 형무소에서 아주 처절한 그런 생활을 하셨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도록 할 텐데, 자, 왼쪽으로 이동해 보실까요? 앞쪽에 보시면 조금 크기가 작은 건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2011년에 새롭게 복원된 건물이거든요. 어떤 건물이냐면 여옥사 건물이에요. 여옥사. 여성 이제 뭐 미결수들이나 여성 이제 독립운동가들을 이제 수용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여옥사 건물인데, 사실 이 여옥사 건물이 그 1970년대에 철거가 되면서 사라졌던 건물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철거가 된 이후에 나중에 이제 이 서대문 그 형무소 역사관으로 재개관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옥사에 이제 그런 터가 발견이 새롭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터를 바탕으로서 지금의 모습으로 다시 여옥사를 이렇게 복원을 해놓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가슴 아픈 그런 장소일 수밖에 없는 게 이곳에 어떤 분이 수감되어 계셨겠습니까? 바로 제가 한번 언급을 또 하기도 했었는데 유관순 열사께서 이곳에서 호초를 겪으셨었겠죠. 들어가 보실까요? 실제 유관순 열사께서 수감 생활을 하셨던 그 감방이 완벽한 모습으로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파로 감방에 유관순 열사께서 수감되어 계셨었대요. 파로 감방. 이 방마다 이렇게 입구에 숫자가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바로 파로 감방, 그리고 유관순과 파로 감방이라고 이렇게 또 적어 놓기도 했는데, 유관순 열사 이야기를 또 잠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902년에 이제 태어나셨죠. 고향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유관순 열사의 고향. 지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충청남도 천안시 병천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셨대요. 병천 순대. 순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 천안에서 태어나셨는데, 지금은 병천이라 이야기하지만 당시에는 아우네라고 불렀었다라고 하죠. 아우네. 그리고 유관순 열사의 그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이제 그 고향에서 생활을 하시는데, 그 공부를 이제 하기 시작하시면서 그 선교사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서울로 상경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화학당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셨고요. 그 이화학당 고등과 1학년,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 생각하시면 되겠죠. 고등과 1학년에 이제 이렇게 진학했던 1919년에 3.1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3.1운동에 당시 서울에서 이제 공부하던 학생들이 또 대거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일제가 3월 10일을 기해서 서울에 있는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게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유관순 열사께서는 이제 기숙 생활하셨는데 휴교령이 내려지다 보니까 고향인 천안으로 이제 다시 되돌아가실 수밖에 없으셨대요. 그리고 천안으로 돌아가신 그 유관순 열사께서는 자신의 고향 사람들에게 서울의 그런 모든 상황들을 알리고 자신들끼리도 또 고향에서 그 아우네에서 만세운동을 좀 진행해보자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아우네 만세운동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유관순 열사의 부모님, 그리고 그 아우네 사람들이 모두 참여했던 그 아우네 만세운동이 1919년 4월 1일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아우네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혹은 아우네 만세운동에 이제 참여했다라는 그런 이유로 결국 유관순 열사께서 이렇게 감옥에 체포가 돼서 수감이 되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건 유관순 열사와 함께 그 아우네 만세운동에 참여했었던 그 유관순 열사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모두 사실 그 만세운동 당시 경찰들의 그런 총검에 그런 목숨을 또 잃게 되셨다라고 하는데, 한순간에 이제 고아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차디찬 감옥에 수감이 되신 건데, 처음에 재판을 받고 나서 5년형을 선고를 받으십니다. 5년형. 근데 그 5년이라고 하는 형량이 당시 기준으로 이게 너무 과도한 형량이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형량에 이제 불복하신 거죠. 그 선고에 불복을 하셔가지고 항소를 하게 되시는데, 항소를 통해서 형량이 3년으로 줄어듭니다. 3년 동안 서대문 형무소에 이제 계셔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1920년에 또 특별 사면을 또 받으셔가지고 형량이 또 절반 줄어듭니다. 1년 6개월로 형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1919년 4월 1일에 이제 체포당하셨고, 그리고 이제 선고는 7월 달에 받으셨기 때문에 그 3개월 정도를 또 최종적으로 형량에서 또 빼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년 3개월 정도만 사실은 이 형무소 생활하셨으면 출소를 하시고 다시 이제 밝은 빛을 보실 수가 있으셨던 거예요. 1920년 9월 30일이
유관순 열사의 이제 출소일이었다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 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제 수감 생활을 하시던 그 1년 3개월 남짓되는 짧은 시간 동안 뭐 옥중 만세 운동을 또 진행하셨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감옥 안에서도 일제에 저항하는 그런 운동들을 진두지휘해 나가다 보니 간수들의 그런 감시 대상 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너무나 모진 그런 고문을 계속해서 받으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결국은 그런 고문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고 출소일을 불과 이틀 앞둔 1920년 9월 28일에 안타깝게도 이곳 서대문 형무소 여옥사에서 유관순 열사께서 순국을 하게 되신다라는 그런 아주 가슴 아픈 현장에 지금 여러분들을 모시고 와 있는 건데요. 안쪽에 들어가 보시면 유관순 열사 말고도 함께 이제 이렇게 수감 생활하셨던 여러 여성 독립운동가분들, 동지분들이 또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소개를 또 해주고 있고요. 대부분 3.1운동 가담하신 분들이신 거예요. 3.1운동에 가담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서대문 형무소 여옥사에 이제 수감되신 그런 우리 소중한 여성 독립운동가 분들의 숨결을 조금이나마 좀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나중에 서대문 형무소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 와 보시길 바란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때 이제 어떤 이야기들까지 있었냐면 그 옥중 만세 운동을 이제 그 주도하셨다라는 그런 주동자라는 이유 때문에 이 여옥사 지하에 지금 이제 보이진 않거든요. 지하에 정말 작은 독방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유관순 열사께서 그 여옥사 지하에 있는 그런 독방에 이제 갇혀 계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정확하게 이제 설명이 적혀 있으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근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엄청난 고초를 겪으신 건 사실입니다만, 여옥사 그 지하에 있는 그런 독방에 따로 이제 오랫동안 감금돼 계셨다라는 것은 사실 학계에서는 하나의 설로만 보고 있다라는 것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천천히 한번 걸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이쪽으로 와보시겠습니까? 여기 들어가시면 서대문 형무소 여옥사에 이제 수감되어 계셨던 수많은 독립운동가 분들, 그 중에서도 여성 독립운동가 분들의 그 수형 기록표라고 해야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수감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철저한 그런 조사를 통해서 이런 수형 기록표들을 다 작성을 해야만 했었는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모진 고문들을 다들 당하셨고, 얼마나 힘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 형무소 생활을 하셨겠습니까, 모두들. 그런데 이 수형기록표에 남아있는 이 사진 속 이 눈빛들은 하나같이 다 살아 있으시거든요. 그만큼 강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겠죠. 자, 한번 바깥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옥사 보셨지 않습니까? 여옥사. 여옥사는 규모가 굉장히 작게 이렇게 복원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그런 남성 재소자들이 수감되어 있었던 그 옥사 건물 가보시면 또 그 규모의 그 분위기에 여러분들 깜짝 놀라게 되실 거거든요. 이동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거라고 하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보신 분들 계시죠? 그 유관순 열사의 그런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 그 한거라고 하는 영화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네요. 갑자기 서대문 형무소에서 유관순 열사께서 얼마나 수많은 고초를 당하셨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바쳐서 이제 독립을 쟁취해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내비추셨는지를
가슴 절절하게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영화 한 거 보신 분들 분명 계실 텐데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시청해 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옥사 건물로 이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일제강점기 그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어 계셨던 독립운동가분들이 이제 의식주라고 하죠. 얼마나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 형무소 내에서 입고 먹고 생활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몇몇 전시물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안쪽으로 들어오십시오. 자, 관람 방향이 정해져 있기는 하나 최적의 동선으로 저희는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테스트를 다 했거든요. 지금 건물 내부로 진입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살짝 네트워크 상태가 불안정해질 수는 있는데 일단 저희가 사전 테스트 여러 번 했을 때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 갑자기 조금 끊김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여러분들 너무 당황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록으로 보는 옥중 생활이라고 해서 쭉 다양한 그런 글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 모습을 또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제가 처음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제 소재 동작 시한표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십니까? 이거 스케줄표예요, 스케줄표. 몇 시에 기상해야 됩니까? 겨울에는 일단 조금 더 잘 수 있게 해줬었네요. 7시. 그리고 이제 주로 6시나 6, 7월에는 새벽 5시에 이제 기상을 하셨어야만 하고 휴식 시간 없음 보이십니까? 식사 시간 30분 보입니까? 작업 종료 시간 보십시오. 물론 이렇게 스케줄표가 만들어져 있긴 했습니다만 이거 다 지켜지지 않았었답니다. 하루에도 10시간, 12시간에 달하는 엄청난 노역을 감당해내셔야만 했었다라고 하는데 이 아래쪽에 또 보시면은 이 수감자들에게 이제 배부되는 그 수인복이 전시가 되어져 있거든요. 수인복. 이게 색이 좀 다르지 않나요? 색이 왜 다른 거냐면, 서대문 형무소 내에는 그 미결감과 기결감이 함께 이제 운영이 되었었답니다. 그 미결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형이 확정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제에 저항한 그 죄가 확실히 인정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미결수들을 이제 수감해 놓는 감옥 미결감, 그리고 기결수들을 이제 수감해 놓는 기결감, 이렇게 함께 운영되어 있었는데 미결수와 기결수에 따라서 이제 수인복 배부되는 수인복의 색깔이 이제 달랐었던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흰색의 수인복이 이제 미결수 수인복이고, 여기 왼쪽에 있는 요 붉은색의 수인복이 이제 기결수 수인복이고, 그리고 원칙상으로는 규정상으로는 이제 여름철에 입는 수인복과 겨울철에 입는 수인복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을 해줬어야만 하는데 거의 그렇게 정상적으로 이 여름옷, 겨울옷 따로따로 이제 이렇게 배부되지는 않았었다라고 합니다. 아주 얇은 이 옷 한 벌 가지고 1년 12달을 나아야만 했던. 그리고 미결수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그런 차입이라고 하나요? 차입. 외부에서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이 뭔가를 이제 감옥 안으로 이제 넣어주는 그 차입이 허용이 됐었대요. 미결수들은. 그래서 이제 겨울이 되면은 그 미결수 가족들은, 그것도 사실 경제력이 어느 정도 있는 미결수들이 한해에 서였겠지만, 솜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차입해주면, 그 솜 같은 거 이제 옷에 이렇게 덧대서 입으면서 그 추위를 버텨냈다라고 하는데, 사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들 같은 경우에는 차입 이런 것들 일체에 허용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엄청난 그 추위, 엄청난 더위와 이제 맞서 싸워야만 했던, 수감 생활이 시작됨과 동시에 입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단지 무언가를 몸 위에 걸친다, 이런 문제를 뛰어넘어서 생존과 직결했던 그런 문제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입는 건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먹는 문제,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여기 보실게요. 여기 틀밥, 가다밥이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밥 떠주는 용기거든요. 실제로 보여드릴까요? 여기 뒤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밥 찍는 틀이라고 이제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등급이 나눠져 있어요. 뭐 죄질에 따라서 혹은 뭐 노역의 정도에 따라서 뭐 특등급부터 이제 뭐 9등급까지 이 틀의 이제 크기가 다른 거죠. 그래서 밥을 이제 이렇게 다른 그 등급에 맞는 그런 양으로만 이제 이렇게 배급을 해줬던 건데, 김이 모락모락 막 이렇게 피어오르는 무슨 따뜻한 흰 쌀밥 줬겠습니까? 어떤 밥 먹었을까요? 일단은 백미가 좀 들어가긴 합니다. 한 백미가 10%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한 40% 정도는 잡곡이 들어갑니다. 조가 들어간다거나 보리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나머지 50%, 절반은 모두 콩을 집어넣는답니다. 이렇게 이제 조합을 해서 이제 밥을 만드는데, 우리 왜 흔히 감옥 간다라고 하는 것을 뭐 콩밥 먹으러 간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운영했던 이런 감옥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떤 영양 섭취를 하실 수가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옥중에서 뭐 엄청난 그 모진 고문을 이제 당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정말 많으시지만, 실제 이제 일제강점기 서대문 형무소에서 무사히 이제 출소하신 그런 분들의 그런 증언들을 들어보면 제대로 된 어떤 영양 섭취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영양실조에 걸려서 옥중 사망하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다라고 하고요. 역시나 이 먹는 문제도 미결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유로웠대요. 왜냐하면 그 외부에서의 차입이 허용이 일부 되었기 때문에 품목 제한이나 아니면은 그 횟수 제한이 엄격하긴 했습니다만, 가족들이나 뭐 친구들, 지인들이 뭐 계란이라든지 아니면 우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부 이렇게 집어넣어 줄 수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결수들은 그런 일부 자유로움이 허용이 되었지만, 또 기결수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일체 그런 자유가 먹는 것에 있어서도 허용되지 않았던 그런 너무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독립운동가 분들께서 수감 생활을 이어나가셨던 거구나 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생활하시는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를 기준으로 긴 복도 형태의 옥사 건물 3동이 부채꼴 모양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 옥사 건물들을 이 부채꼴 모양으로 뻗어나가는 구조로 이 감옥을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이게 원형 감옥의 형태거든요. 원형 감옥. 이 구조를 사실 이해하시려면 그 파놉티콘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소한의 뭐 비용, 최소한의 뭐 노력으로 최대의 어떤 이익을 만들어낸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누가 고안해낸 거냐면 18세기 영국의 이제 철학가 중에 제레미 벤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제레미 벤담이라는 사람이 이 최소한의 비용,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이윤을 뽑아낸다라는 그런 페놉티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처음으로 고안을 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레미 벤담의 페놉티콘이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해서 세계 정말 많은 나라들이 감옥 시설을 지을 때 소수의 간수들이 다수의 이 재소자들, 수감자들을 효율적으로 이제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원형 감옥이라고 하는 구조의 이런 근대 감옥 시설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바로 그 서대문 형무소도 그런 페놉티콘 구조, 그러니까 원형 감옥의 형태로 이제 설계를 함으로써 소수의 어떤 간수들이 이런 다수의 재소자들을 철저하게 어렵지 않게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실제 일제강점기 간수들이 이제 재소자들을 감시했던 그 자리에 저희 PD님이 앉아 계신 건데, 지금 한 자리에 앉아서 시선만 좌우로 쭉 이동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부채꼴 모양으로 뻗어나가 있는 것이지 않으십니까? 왼쪽부터 10옥사 건물이고요. 중앙에 11옥사 건물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12옥사 건물입니다. 실제 여러분들 서대문 형무소 이제 낮에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시면 현재는 11옥사와 12옥사 쪽이 이제 개방이 되어져 있어서 직접 이제 걸어 다녀 보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가장 오른쪽이죠. 12옥사 쪽으로 한번 천천히 걸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들 다 2층짜리 건물들이에요. 2층. 복도 양옆으로 이제 그 수감자들이 이제 생활했던 그런 감방들이 이렇게 이제 조성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여옥사는 이제 새롭게 복원한 건물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걸어 다니고 있는 이 10, 11, 12옥사 건물 같은 경우에는 새로 복원한 건물이 아니고요. 일부 보수는 진행했지만 실제 일제강점기 당시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서대문형무소 내에서도 역사적 가치, 보존 가치가 뛰어난 건물들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국가 사적 제324호로 현재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또 보시면 이 징벌방, 그러니까 독방도 따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어둡지 않나요? 일명 먹방이라고 불렀었답니다. 먹방.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유튜버들이 이렇게 먹방하고 하잖아요. 그런 먹방이 아닙니다. 이 징벌방, 독방 같은 경우에는 전기도 없고요, 변기도 없고요. 문 닫아놓으면 진짜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너무너무나 어두컴컴한 방이었답니다. 그래서 먹처럼 깜깜하다라고 해가지고 수감자들끼리 이 징벌방, 독방을 먹방이라고 불렀었다라고 하는데 크기가 정말 작거든요. 성인 남성 이렇게 한 명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 좌우에 빈자리가 없어요. 그 정도로 아주 크기도 작고 무엇보다도 이 독방에 이제 이렇게 갇혀 있으면 육체적인 고통도 육체적인 고통이겠지만 사실 정신적인 고통이 엄청나지 않았을까요? 한 줌 햇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이 깜깜한 방에 몇 날 며칠을 갇혀 있는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데 징벌방 말고 이제 일반 감방의 모습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화면상으로는 방의 크기가 그렇게 뭐 작다라는 느낌이 드시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화면상으로는요. 근데 실제 와보시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실제 방 하나의 크기가 한 3.3평 정도밖에는 되지 않거든요. 규정상으로는 이 정도 크기의 방이면 5명에서 6명 정도 수감하는 게 정상인 거래요. 규정대로라면. 그런데 제가 처음 딱 들어왔을 때 서대문형무소 입장했을 때 말씀드렸었죠. 초기에는 한 500여 명 정도 수용하기 위한 규모로 만들었지만 3.1운동 직후에 3.1운동 가담자들 엄청 많이 이제 수감시켜 놓다 보니까 한 3천여 명 정도를 수용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버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작은 방 하나에 실제 적게는 뭐 한 20명 정도, 뭐 많게는 한 35명까지도 이제 이렇게 가둬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범일지 같은 곳에 보시면은 그 백범김구 선생님께서도 실제 그 백오인 사건에 어떤 연루돼서 가지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셨었는데 그 옥중에 자신이 겪었던 그런 열악한 그런 생활 당시의 모습들 이런 것들 다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사람들이 모두 다 누울 수가 없어 가지고 다 이렇게 웅크린 상태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이제 매일매일 밤을 지새웠다라고 하는데 특히나 그 백범김구 선생님이 기골이 장대하고 키도 굉장히 크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쭈그려 앉아 있는 것조차도 불편해서 대부분 이렇게 벽에 등을 기대고 서 계셨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감방 안에서 이렇게 서 계시면서 웅크리고 앉아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모습이 마치 뭐 콩나무 시루 같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제 백범일지에도 써 놓으셨는데 35명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먹는 것, 입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생활하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을 그런 당시의 서대문 형무소의 상황 이런 것들 한 번쯤 상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여기 바깥쪽에 구멍 나 있는 거 보이십니까? 어떤 구멍인지는 여러분들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떤 구멍이겠습니까?
이게 이제 수감자들이 대소변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용변 배출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변기가 따로 없었대요. 감옥 안에 그 화장실 시설이 없었답니다. 재소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중으로 된 그 나무로 만든 그 양동이 같은 걸 하나씩 집어넣어 줬었대요. 거기에 모든 볼일들이 다 보시는 건데, 이 용변 배출구로 뭐 배출을 아무리 열심히 해내도 뭐 제대로 처리를 또 해주지 않다 보니까 겨울에는 또 그나마 괜찮아요. 겨울에는 악취 이런 것들이 겨울엔 좀 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기온이 30도를 육박하는 그런 한여름이 되면 그 나무 양동이 안에서 막 가스도 생길 거고 냄새도 날 거고 파리들이 막 알을 까기도 할 거고 엄청난 그런 위생 상태가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을 그런 당시의 그런 분위기도 또 역시나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상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쭉 걸어가면서 방마다 이렇게 하나씩 구멍 뚫려 있는 거 보이십니까? 여기 딱 제대로 남아있네요. 이렇게 하면 열립니다. 이거 뭐 하는 구멍이겠습니까? 이렇게 닫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시찰구라고 표현을 하는데, 시찰구. 그 간수들이 이제 이 감방 안에 있는 그 수감자들을 감시하기 위한 용도로 뚫어놓은 구멍이겠죠. 근데 이 시찰구도 굉장히 아주 머리를 많이 써서 뚫어 놓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PD님 여기 카메라 렌즈를 시찰구 가까이 한번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깥쪽에서 이제 안쪽을 들여다보면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구석구석 안 보이는 곳이 없어요. 완벽하게 이 감방 내부를 감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쪽에 들어가서 이 시찰구 바깥쪽을 이렇게 내다보면 정확하게 그 간수의 눈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바깥의 상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구멍인데 왜 그런 차이가 발생되는 거냐면, 다시 한번 안에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이런 구조로 만들어 놨기 때문이랍니다. 이 벽 보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움푹 파여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로지 간수들만이 이 시찰구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이 재소자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구조의 어떤 시찰구를 또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공포스럽지 않았을까요? 어디선가 계속해서 누군가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을 거라는 심리적 부담감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서대문 형무소를 이렇게 패놉티콘이라고 하는 원형 감옥으로 지은 것이고, 고민을 많이 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백범 김구 선생님도 그렇고, 뭐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수감 생활 하셨었던 곳이고요. 여운형 선생님도 수감 생활 하셨고요. 만해 한용운 선생님도 하셨고요. 이런 너무너무나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당시에도 많은 민중들의 어떤 이 지지를 받았던 대표적인 독립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재소자들, 다른 수감자들과의 어떤 소통을 원천 봉쇄시켰었다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이 감옥 안에서조차도 이렇게 수감자들끼리 계속해서 뭔가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어떤 저항의 그런 운동을 모의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런 다른 재소자들, 수감자들과의 어떤 소통을 차단시켜 놓았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수감자들끼리 머리를 써가지고 고안해낸 소통 방식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 독립운동가들 진짜 머리 좋은 것 같습니다. 타벽통보법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름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감방과 감방 사이에 벽을 두드려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이제 일종의 암호통신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안쪽에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벽에 이렇게 실제 사람 아니고 마네킹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 정도로 사실적으로 지금 서대문 형무소를 꾸며 놓았다는 걸 좀 확인시켜 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이렇게 벽에다가 귀를 대고 계신 그런 수감자의 마네킹 보이십니까? 옆방에서 이제 이렇게 감방 벽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거 듣고 계신 거예요. 두드리는 횟수에 따라서 이제 우리 한글 자음과 모음을 서로 이제 조합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도 이제 수감 생활 하실 때 거의 대부분 독방에서 이제 생활하시다 보니까 외부의 소식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들으실 수가 없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주변 방에 있는 그런 이 수감 자들이 이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위해서 이런 타벽 통보법으로 방에서 방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어떤 정보들을 전달해 드렸다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2층도 한번 이렇게 올려다 보시고요. 직접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시고 와가지고 이 옥사를 쭉 걸어 다녀 봐야만 사실 더더욱 당시 이 서대문 형무소에 열악했던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서대문 형무소에서 열악한 생활을 하시면서도 끝까지 그런 독립의 의지를 이렇게 불태우셨던 그런 독립운동가분들의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자세히 느낄 수가 있었을 텐데, 제가 오늘 이렇게 랜선 투어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서대문 형무소의 내부 분위기를 보여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조금 좀 아쉬운 감정이 남아있기는 하나, 여러분들 충분히 개인적으로 서대문 거니까요, 일회성 방문으로 끝나야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슴 아픈 역사, 조금은 슬픈 역사기는 하나, 계속해서 그러한 의미들을 우리가 되새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꼭 투어 이후에 시간 내셔서 서대문 형무소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제 설명을 쭉 듣고 서대문 형무소 둘러보시고 난 이후에 바라보는 이 태국기라 그런지 어딘가 모르게 더더욱 가슴이 좀 뭉클해지고, 뭔가 많은 또 생각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지 않나 싶습니다. 이 서대문 형무소에 걸려있는 이 거대한 대형 태극기를 이제 좀 바라보면서 오늘 투어의 마지막 인사를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 독립문부터 시작된 투어였고요. 중간에 독립관도 보여드렸고, 그리고 3.1 독립선언 기념탑, 그리고 중간중간 2019년에 새롭게 설치된 그런 조형물들까지 언급을 좀 하면서 1시간 반 동안 서대문 형무소 마지막 장소까지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창을 제가 쭉 확인을 해 보니까 계속해서 1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여러 참여자분들께서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고 또 열심히 소통을 해 주셔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도 정말 재미있게 즐겁게 이렇게 투어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제 투어 끝나고 나서 8시 반 신촌편도 여러분들 다들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신촌편도 굉장히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그런 내용으로 꾸며져 있고, 그리고 너무 좀 우리 무거운 이야기 나눈 시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무거운 마음을 좀 새롭게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또 코스가 신촌 코스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 식사 끝내시고 신촌편까지 여러분들 재차 이렇게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서대문 독립공원 랜선 투어 이제 마지막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선배 독립운동가 분들이 이렇게 피땀 흘려서 희생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물려준 이 나라 이 땅 이 대한민국, 우리 역시나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서 또 우리 후배들에게 이렇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마음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오늘 랜선 투어를 통해서 느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 인사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기회가 된다면 서대문 독립공원 랜선 투어가 아닌 또 다른 다양한 그런 컨텐츠의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온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여러분들을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신기환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